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시황을 먼저 좀 보면 굉장히 오늘 강한 흐름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강한 흐름이었다가 마지막에 좀 밀렸던 부분들을 살펴보면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언택트 그리고 그린 뉴딜 그린 뉴딜 테마로 엮였던,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엮였던 이제 바이오, 요쪽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장막판에 코스닥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다가 꺾이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지수는 그런데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지는 장막판으로 들어서면서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장이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미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유럽 증시 흐름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강한 흐름이었는데, 이머징 시장이 어저께 이제 강한 흐름이었던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해서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미증시가 개장을 하게 되면 미증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연동 흐름들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흐름을 놓고 보면 이제 미증시보다 이머징이 훨씬 강한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 조정의 가능성들이 있는 부분들은 보면 이제 테슬라라든가 기존의 미증시 나스닥이라든가 미증시를 끌고 갔던 섹터들을 보면 애플이라든가 등등 마가라 그래가지고 기존의 이제 주도주였던 대장주였던 요쪽 종목들이 만약에 하락폭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키우면서 급락 흐름들이 되면 지수는 당연히 부담 요인이 될 거예요. 지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흐름으로 가는지 아니면 얘네들만 빠지는 흐름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아니면은 또 어느 정도 조정을 그냥 짧게 마무리를 하고 또 버블을 확장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봤을 때 이건 퍼가 한 40배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너무 심하게 비싼 게 아닌가 싶어요. 애플은 저는 제조업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제조업 비중이 더 많은 거 아니냐. 아이폰 매출 비중은 이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휴대폰 쪽 매출은 줄어들고 서비스 쪽 매출이 늘어난 부분들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제조업 비중이 많은데 밸류를 퍼를 40배를 받는다라는 건 거의 바이오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 밸류 20배를 준다고 그래도 이제 제조업에서 20배를 받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서비스 부분이 섞여 있으니까 15배, 20배를 준다 그래도 야 그렇게 단순하게만 쳐도 한 마이너스 50%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주가 수준이 그냥 요런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런 밸류 측면이 만약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시총이 굉장히 큰 섹터분들이기 때문에 마가도 미국 증시에서 보면 이 관련된 기업들이 20%를 차지하는 전체 지수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본 부분들은 아니라서 이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 그러면 요쪽에서 이제 차익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좀 밀리게 되면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 제가 회원분들한테도 코멘트를 달아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게 마이너스 20%씩 막 빠져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시장은 좀 단기 충격이 크게 있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코멘트들을 정리해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며칠 있다가 이제 애플이라든가 테슬라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막 이렇게씩 하락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왔죠. 자, 이게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될 거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하락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밸류 부담에 대한 센티 악화를 가져올 거냐, 그런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탁금이 막 60조가 넘어갔다가 하루 만에 48조 됐다가 다시 60조가 넘어가고 요런 흐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IPO 쪽에 들어가는 자금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예탁금 추이는 이런 변동성이 있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증시에 들어온다라고 지금 단기 자금은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단기 자금의 흐름으로 봐야 되고, IPO를 하게 되면 청약 성장률이 500대 1, 1000대 1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뜨겁죠. SK 바이오팝 이후에 카카오 게임즈부터 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IPO 대어들이 이제 빅히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자금이 들어오는데 요거의 대출 비중이 얼마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대출 비중이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면 IPO 같은 건 어차피 배정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빨 받을 수 있는 대로 대출 받아서 넣었다가 청약 마무리되면 대출을 갚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50% 이상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자금이. 그렇다 그러면 예탁금이 만약에 20조 늘어났다. 그럼 이 중에 이제 뭐 일반 자금이 비율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예탁금이 최근에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건 왜곡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신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신용이 이제 16조로 넘어서 17조로 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간들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탁금의 적정 수준은 지금 일단 한 40조에서 5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PO 대여들이 IPO가 끝나는 시점쯤 됐을 때 예탁금이 얼마나 남아있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수급 흐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신용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은 이제 점점 부담이 되는 요인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이 하방으로 흔들리게 되면 단기적으로 하락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요인들이 됩니다. 신용이 많다라는 거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예탁금이 기존에 20조, 30조에서 머물렀는데, 과거 이제 뭐 10년, 15년을 보면 예탁금이 20조, 30조에서 머물렀는데 그게 한 50% 정도 업이 돼가지고 한 30조, 40조 정도로 이제 맞춰지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그때 기존에 우리가 과거에 했던 신용의 이제 부분들을 보면 평균 8조에서 한 10조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서 이제 한 50% 정도는 더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담 부분을. 그러면 그래 봐야 13조에서 15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을 넘어가 있다라는 거죠, 신용이. 그냥 이런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수급 측면에서도 이제 부담의 부분들이 있고,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자, 시장 밸류가 지금 딱 요만큼, 자 13조 15조에서 자 이제 16조로 치면은 16조가 들어왔다 그러면 대충 한 15% 정도 되겠죠. 시장이 딱 요만큼 버블이 있어요. 그럼 요 부분이 빠질 때 버블 정도만 해소를 할 거냐, 아니면 버블 정도보다 더 빠질 거냐. 이제 하락 조정이 시작이 되면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버블 정도보다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은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담아야 되겠죠. 주식 비중을 이제 다 갖고 가야 되는 그런 포지션들을 봐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한 2000포인트에서 한 2200포인트 사이가 아니냐,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는 시장 밸류 측면에서는 요 정도가 이제 적정 밸류라고 보고요. 올해는 이제 내년부터는 저는 여기에서 이제 업으로 해서 한 10%에서 한 30% 정도는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밸류를 이제 반영해가는 시점이 이제 하반기부터일 때니까, 이제 하반기 11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지금 2400포인트 구간에 있다 그래도 주식 비중을 저는 이제 90% 이상 이제 가져가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만약에 이런 변동성들이 나와준다 그러면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단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2020년 9월 8일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자 111%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성장 섹터만 수익을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성장 섹터와 가치주 섹터는 계속 순환을 하게 돼요. 성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전체 파이가 확장이 무한대로 형성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 확장이 되게 되면 이제 쇠퇴기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보통 이제 쇠퇴기에 엮여있는 산업군들이 가치주 섹터, 자산주 섹터로 이제 들어서요. 그리고 자, 성장을 계속 해나가는 섹터는 말 그대로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밸류를 이제 더 받고 가는 그런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장 섹터와 가치주 섹터도 계속 순환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한다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금융 섹터도 지금은 이제 가치주 섹터에 들어가 있지만, 자산주 개념으로 들어가 있지만, 미래에 이제 5년, 10년 지나면 성장 섹터 밸류를 받아서 그런 부분들이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구간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의 스탠스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카카오뱅크에 대한 이제 상장 기대감, 이런 뉴스를 가지고 이제 한국금융지주 이 기업이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좀 핫하게 어저께 이제 상한가 바뀌고 오늘도 이제 갭상을 시작을 했다가 좀 밀리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이제 뭐 한 내년쯤에나 할 걸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금융섹터 전반에는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이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자, 관련된 섹터는 어떻게 포착을 해나가고 어떻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원칙가 의원님이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이제 편입 단가는 보니까 31,150원. 이제 오늘 뭐 6만원 넘어가는 구간에서 이제 분할매도 포지션 본 것 같고요. 이제 111%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코멘트를 보면 가치 주냐 성장 주냐가 수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 다음 주도 예상 섹터를 상승 흐름 전이나 초입에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주도 섹터는 예상할 수가 없는데 그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이제 자산 분배를 해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맞아 들어가고 이제 가치 평가가 다시 이제 되기 시작할 때쯤에는 언론에서 이제 저절로 주도 섹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성장 모멘텀들이 잡히고 뭐하고 하면 언론에서 이미 뭐 난리가 납니다. 뭐 이것 때문에 올랐다, 저것 때문에 올랐다, 뭐 돈을 무지하게 많이 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슈로 나와요. 야, 앞으로도 더 벌 거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 관심이 쏠리면서 이제 버블이 진행이 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제 사람들이 대중이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어떤 성장 모멘텀에 대한 부각이 되기 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할 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비싸냐 싸냐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기준으로 봐야지 항상 변동성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더 올라갈 거다, 지금부터 내려올 거다,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으려고 하니까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측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기준을 잡으니까. 근데 이제 회사의 가치가 얼마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포지션 대응을 굉장히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참 진행 중인 섹터는 이제 후발주의 기회가 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자꾸 저한테 감사하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뭐가 감사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공부해서 그 내용들 이제 전달해 드리면 회원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이제 투자하는 거지. 이게 다 자기가 수술한 거지 제 덕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돼도 제 탓이 아닙니다. 간만원 같은 거 막 상장 폐지되고 막 그렇게 뭐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되고 이런 거 다 제 탓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 판단들은 다 본인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서 수익이 난 거예요.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클 로미오님도 이제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이제 주식 부자 양성소에서도 의봉이님이라든가 마이클 로미오님이라든가 이렇게 수익 인증 꾸준히 해주시는 회원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나오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마음이 좋아요. 19번째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102% 수익 인증. 자, 일정금 매도하고 복리계좌로 보냅니다. 금융섹터랑 건설섹터가 생각보다 빨리 수익을 주네요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102% 인증을 해주셨고 우리 바론투자 커뮤니티에서는 자, 원칙가 요님 그리고 피오나님, 징기스카님이 인증을 해주셨어요. 자, 인증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 이제 금융섹터는 어떻게 될까?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성장 모멘텀은 뭐냐? 결국은 이제 핀테크가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자, 이 핀테크로 인해서 뭘까요? 뭐 B2B니 뭐니 뭐 이런저런 뭐 어려운 용어들 막 갖다 대면서 결국은 쉽게 말하면 핀테크가 뭘까요? 자, 비대면이에요, 비대면. 우리가 대면을 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뭔가 테크가 뭐 아무튼간 그래서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 핀테크라고 대충 이렇게 보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조어죠. 근데 이제 금융 섹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보면 이미 비대면이 진행 중이죠. 자, 플랫폼을 기반해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게 카카오뱅크, 카뱅이 있을 것이고요. KT에서 이제 K뱅크가 나왔는데 K뱅크는 뭐 조금 죽쓰고 있다가 최근에 뭔가 좀 살아나는 흐름들이 보이고, 중국에서 보면은 거의 화폐를 사용하는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화폐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는 쪽들이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릴까? 불과 제가 생각했을 때 3년, 5년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금융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죠. 이제 핑계로,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자, 구조 조정하고 있고요. 자, 점포수도 줄이고 있습니다. 점포 줄이고 있고 구조 조정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인건비 덜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쵸? 자, 인건비가 덜 들어간다고 자, 사업성이라든가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접근성이 늘어나가지고 자, 실적들은 더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이제 우리가 뭐 예탁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반에 이제 시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자, 15조, 20조 20조, 30조에서 머물던 예탁금 규모가 40조, 50조로 거의 50%에서 더블 정도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예탁금 추이가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부동산이 70%인데 부동산 자산 비중이 이제 만약에 증시로 이제 옮겨오는 흐름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가폭이 엄청나게 가팔라지겠죠. 그러면 증권 섹터들은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금융 섹터 중에 이제 증권 섹터는 가장 먼저 주도 섹터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지금 이제 이미 올해가 들어서면서부터 인구는 감소 추세로 들어섰어요. 그럼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주택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신규 주택을 짓는 이런 수요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 선진국들은 다 그런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대체 수단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자산 비중이 50% 이상이 금융 쪽에 있고요. 유럽은 그거보다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나 뭐 몇몇 군데는 조금 비중이 낮은 데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도 이제 금융인식이 모자라서 그런 거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면 맨날 데모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퓰리즘 정치가 좀 이제 만연해 있는 국가들이 거의 그래요. 유럽에서도. 그리고 영국 같은 데 보면 금융인식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금융인식이 굉장히 좋은 나라들 보면 삶의 질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왜? 기업이 성장을 하고 그 기업이 성장을 하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이 갖춰지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이 금융 섹터는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잡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섹터를 볼 때 한국의 금융 인식이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주식 투자하면은 뭐 포커 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거의 대부분들이 그렇죠. 주식 투자라 그러면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카지노 가서 포커 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나라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금융 인식이 바닥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흐름들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진짜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진짜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굉장히 미래 성장 모멘텀들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국 금융지주 이제 일봉이고 밑에 게 이제 월봉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자, 일봉을 놓고 보면 한국 금융지주 우선주, 자, 일봉을 놓고 보면 적정가치 지금 이제 한 18만원 정도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분할 매도장에 나갔던 이유는 본주가 이제 9만원 근처가 왔기 때문에 본주나 우선주나 똑같은 주식이라서 적정가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분할 매도장에 나갔던 거고, 이제 비중을 줄여놓고 다른 데로 포지션을 이동해 놓으면 이제 상승률은 그만큼 남아있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월봉을 놓고 보면 대충 상승 추세가, 자, 기존에 2008년도 이제 폭락이 진행된 다음에 이 초록색 선으로 잡혔어요. 자, 상승 추세가 이제 이 보라색 선으로 바뀌는 요런 흐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비대면이라든가 핀테크라든가 디지털 화폐 이런 모멘텀들이 붙기 시작하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동학개미, 그래서 금융투자 비중이 우리나라 자산 전체 비중에서 금융투자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장 모멘텀들이 크게 잡힌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업사이드도 잡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적정가치는 18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업사이드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장이 되고 하면 당연히 적정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보더라도 남은 비중은 이제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취하시고요. 자, 금융 sek터가 이제 뭐 금융, 건설, 철강 다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2007년도, 6년도, 7년도에 2006년도, 7년도에 버블 끼워놓고 이 버블을 해소하는데 거의 5년에 10년씩 걸렸단 말이에요. 이 버블을 해소하는데. 그러니까 그 버블이 얼마나 크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키움증권 같은 경우만 봐도 2004년도부터 2,400원에 상장한 다음에 2,400원부터 거의 뭐 9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30배, 40배가 튄 거예요. 2년, 3년 동안. 2년, 3년 동안 기업이 20배, 30배, 40배가 성장을 했겠냐고요. 자, 기업이 20배, 30배가 성장한 게 아닌데 주가가 30배 튀었으니까 어때요? 기업이 30배 성장할 동안 주가를 못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긴 추세로 연결해놓고 보면 요렇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때 버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버블 해소하는데 자 5년, 6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장 흐름들을 만들어서 밸류에 맞춰서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금융섹터는 지금 꾸준히 성장 중이고 자 2007년도에 버블을 키웠을 뿐이라는 거죠. 키움증권을 이제 연결해놓고 보면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구간을 정리를 해놓고 보면 이제 뭐 더 갈 거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더블이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자 16년 17년 동안 40배 50배 가지고 100배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 치면 배당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을 다시 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배당 복리까지 치면 당연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배당을 이제 4% 하니까 4% 뭐 5% 하면 그걸 다시 샀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건 뭐 상승률이 지금 이미 100배가 넘어가 있겠죠. 키움증권보다는 한국금융지주가 더 저평가인데 16년 동안 이제 15배 성장했고요. 이것도 역시 배당 치면 이 성장률은 어마무시합니다. 마찬가지로 4,000원에서 2007년도까지 버블을 키우는데 뭐 2, 3년 동안 20배, 30배 올랐어요, 주가가.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대충 한 10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슬슬 다시 성장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때는 이때는 비쌌단 말이에요. 이때는 비싼 구간이었어요. 비싼 구간. 버블 구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주가 위치가 똑같이 있는데 지금은 저평가라고요. 자, 버블이라는 게 기업이 존속을 해서 오래 진행이 되면 이 버블은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해서 메워요. 자, 기업이 성장을 해서 이제 메우는데 이 버블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어떻게 돼요? 쉬어가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지겠죠. 이제 반대로 건설이라든가 철강 섹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종목들 말고는 거의 비슷한 포지션들에 있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뭐 10년 전에 뭐 버블 구간에 무슨 뭐 건설회사 사가지고 10년 동안 뭐 투자했으면 망했니? 버블을 사가지고 10년 투자하면 그게 어떻게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신라젠 15만원에 샀어, 예를 들어서. 그래갖고 지금 만약에 상장 폐지됐으면 회사가 망했는데. 그때 당시부터 건설회사들은 거의 다 망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망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파이가 무슨 뭐 100분의 1로 쪼개들고 50분의 1로 쪼그라들었으면 그게 망한 거지, 뭐야. 그냥 사람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버블을 항상 굉장히 경계를 하고, 버블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돼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뭐, 지금 거의 주도 흐름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6만원, 7만원 구간대 제가 회원분들한테 코멘트 드렸었어요. 6만원, 7만원 구간대. 대형주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거 담아두라고. 그리고 이게 뭐 주가가 보면은 코로나 때 한 5만원 근처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뭐 11만 3천원 이렇게 와 있는데, 밸류 체크해보면 이건 밸류 매력이 크게 있진 않아요. 이제 키움증권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근데 한국 금융지주는 밸류 매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 키움증권 10년 동안 40배, 50배 올라왔는데, 한국 금융지주는 자, 10년 동안 15배밖에 못 올랐단 말이에요. 키움증권보다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 밸류를 맞춰가겠죠. 이런 가치 판단들을 해서 그럼 지금 사면 키움증권 살 거야? 한국금융지주 살 거야? 답이 정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보는 게 가치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흐름은 어때? 똑같은데. 다만 이제 분산 차원에서는 이제 상승 여력이 함께 이제 보여지는 쪽에서는 이제 섞어가는 부분들도 이제 나쁘진 않은 포지션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뭘 먼저 살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둘 중에 한 개만 산다 그러면 뭘 살까? 이런 포지션들을 정할 때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파동을 보면서 주가 변동성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항상 오류에 빠지고 왜곡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금융섹터는 지금 계속 성장 중인 거예요. 2007년도에 버블을 키웠을 뿐이고, 이 버블이 해소되는 동안에 시간이 한 5년, 10년 걸린 거지. 자, 버블을 담은 사람들만 죽순 거예요. 요 밑에서 산 사람들은 뭐 이게 뭐 나쁜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자, 이 뭐 2008년도부터 이때 산 포지션들이 나쁜 포지션이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때 당시에는 버블 해소 과정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못 움직였던 뿐이지.
기업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 포지션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항상 가치를 기준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들이 지금 복고 있는데, 카카오뱅크 이게 지금 뭐 비상장 뭐 거기에서 이제 지금 한 30조 에서 뭐 한 35조 사이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의 신고가 하면서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이런 뉴스들을 왜 지금 주고 나왔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카뱅 상장한다는 부분들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뭐 작년에는 없었어요? 재작년에는 없었냐고. 카카오뱅크 언제 상장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 지금 시점에 상장 그리고 올해 하는 것도 아니야.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왜 지금 시점에 이런 뉴스가 나왔을까요? 그냥 찌라시 뿌리니까 이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던 뉴스인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지. 그 전에는 이제 반응이 없었다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근에 IPO 관련된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읽히고 많이 팔리는 거죠. 이런 뉴스들이 많이 읽히고 많이 팔리니까 이런 뉴스를 자꾸 내는데 그 전에는 관심이 없었다가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런 뉴스가 무슨 주가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뉴스가 나오고 막 하면 수급이 쏠려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긴 해요. 그게 사실인데, 그런 걸 보고 따라잡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보다 훨씬 비싼 포지션을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뉴스에 연동돼 갖고 사고 팔고를 우리가 변동성을 보고 생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뉴스라는 거는 걸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카뱅이 그래서 상장을 하면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해가지고 그걸 찾아보니까 한국금융지주 예스24 등등이 있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다. 그러면서 말 돌리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상장하면 이거 대박이래. 그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이제 입혀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장 추진을 하게 되면 이걸 보면 한국금융지주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도 한 4조 정도 됩니다. 4조에서 한 4조 5천억 정도 되나? 잠시만요. 한국금융지주 지금 한 4조 3천억, 4조 3천억, 4조 3천 4천억 정도 되네요. 지금 카카오뱅크가 거래되는 부분들이 시총이 한 30조예요. 근데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33% 갖고 있습니다. 30%인가 33%인가 갖고, 여기 있다. 33.53%를 갖고 있어요. 그럼 대충 이거 쳐보면 한 10조 정도 되잖아요. 그쵸? 자, 한국금융지주의 본업가치 8조, 카뱅 지분가치 10조를 더하면 상승률이 300%냐? 지금 구간에서 상승률이 300%가 남아있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적정가치 18만원 이야기 한 거는, 자, 본업가치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 카뱅 지분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반영을 안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가격으로 수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정리를 안 한 거예요. 자, 카뱅이, 이건 기대감이 굉장히 껴있는 주가죠. 지금 30조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제 카뱅이 내년에 상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도요. 내년에 만약에 시장 센티가 좋으면, SK 바이오팜이나 다른 공모주들처럼 갭상으로 시작을 해서 막 점프를 할 거예요. 근데 내년에 시장의 센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만약에 장이 하락장이야. 2018년도나 무슨 뭐 코로나 때나 뭐 이럴 때처럼 하락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센티가 안 좋아서 흥행을 못 합니다. 그럼 흥행을 못 하게 되면 이 버블이 빠져서 오히려 싸게 상장할 수도 있어요. 장외시장보다. 장외시장에서는 30조에 거래되는 게 15조, 20조에 상장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가 얼마냐는 걸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카뱅이 지금 당장 상장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 흐름이 좋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겠죠. 자, 이건 이제 단기적인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외로 놓고 우리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부분들이 붙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카카오뱅크가 은행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죠. 영업을 다 비대면으로 하면서 비대면으로 하려고 하면 부각될 부분들이 뭐예요? 보안이죠. 자, 요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슬슬 흐름들이 보입니다. 보안기업들 숫자 찍히기 시작했어요. 회원분들한텐 종목도 추려서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죠. 이제 언택트에 대한 확장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원격 의료, 원격 진료, 무슨 뭐 뭐 등등등 뭐라 그래야 돼? 원격 뭐 공부할 때 그거 하는 걸 뭐라 그래? 원격 수업이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뭐 이제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은 부분들은 이미 밸류가 맞춰져 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크진 않은데, 보안 기업들은 지금 다 바닥에서 잠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숫자가 슬슬 보여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커지고 금융기업들이 비대면을 자꾸 확장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안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뭐 관리 수요, 이제 서비스를 관리하는 무슨 뭐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비스라든가 보안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카뱅에 상장한다면은 이슈가 크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꼭 그때부터 움직일까요? 아니요. 지금부터 이런 이슈들을 붙여서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보안 관련 기업들은 보면 보통 3분기, 4분기가 넘어가면 실적들이 되게 다 안 좋은데, 보통 1, 2분기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3, 4분기에 보통 이제 실적이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비중이. 근데 보안 기업들은 4분기에 보통 실적이 다 몰려 있어요. 숫자가 거의 4분기에 몰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테마로 강하게 뿜어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안 기업들 중에는 또 뭐 이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 중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어떤 기업들이 성장성이 좋을까? 그 중에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이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수정해 나가는 거죠. 이런 쪽에 이제 비중을 뭐 조금 주고 뭐 하려고 그러면 다른 쪽을 줄여야 되는데 뭘 줄일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시작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 투자를 할 때 카카오뱅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카카오뱅크가 상장한다 그래 카카오뱅크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주가가 다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뭐야? 항상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창의력이 필요한 거죠. 창의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창의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쪽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들어서면 이제 그쪽 관련된 기업들을 이제 추려서 이제 찾아보다 보면 좋은 기회 요인들이 하나둘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아두면 또 좋은 이제 수익을 만들어주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수익이 쌓여가는 거죠.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쪽에서는 어때요? 분할매도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런 포지션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성장 섹터만 수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성장 섹터가 항상 성장 섹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휴대폰만 놓고 보면 지금은 이제 새로 모멘텀이 잡힌 게 이제 뭐 폴더블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진짜 전망치대로 성장을 해서 이게 뭐 1억대 넘어가고 3억대씩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제 폴더블 전에 이때 화면이 한 개였던 게 이제 두 개로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이제 수요의 확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폰 시장은 더 이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잘 안되고 뭐하고 하면 그 전에는 어때요? 레드오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휴대폰 시장은 확장되기가 어렵다. 뭐 다 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레드오션이라고 봤는데, 이제 뭐 PC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뭐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해. 자율주행 시장이 열리면서. 자, 신규 수요가 또 나오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기존에 모바일 쪽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제가 이제 미래 좋게 보는 이유는 뭐예요? 자, 반도체가 기존에는 모바일 수요가 40%가 넘었어요. 자, 반도체 수요 중에 이제 모바일 수요가 40%가 넘었다. 근데 이제 신규 수요가 생겼단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등등등. 자, 이 산업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금융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이제 비대면이라든가 이런 미래의 어떤 산업 구조가 바뀌어 가면서 금융도 바뀌는 거예요. 금융 시장도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기업들은 이제 대응을 해나가고, 우리 대중들은 맞춰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변화시키고 끌고 가는 건 기업입니다. 그럼 그 기업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나가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제 투자를 해나가는 거고, 지금 이렇게 싼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찾아볼 필요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 네이버, 카카오바 이런 건 너무 비싸요.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뭐 40배, 100배씩 멀티플을 줘야 되는 그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7만원대 제가 카카오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회원분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언젠가는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30만원 40만원 갈 거다. 40만원 40만원 가지 말란 법 있냐, 이렇게 가실 거다. 이거 100만원 가지 말란 법 있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몇 년 안 지나니까 3, 40만원 지금 갔잖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확장성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거 제가 뭐 5년 10년 있으면 요만큼 안 가겠냐 했는데 뭐 2년 만에 이만큼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버블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밸류 체크를 해보면 지금 확연히 비싸거든요. 도대체 어떤 가치를 반영을 해서 이 성장 가치를 반영을 하는지 물론 저도 이제 20년 뭐 이렇게 넘어가고 10년 넘어가고 하면 지금 자리보다는 주가 위치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보다. 근데 이게 지금 자리에 신규 편입을 할 때는 다른 섹터에 비교를 해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나요? 지금 금융 섹터나 뭐 건설 섹터 이런 데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쪽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지금 막 움직이는 기업들, 바이오니, 언택트니 그런 쪽만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그런 쪽만 따라다니게 되면 나중에 또 소외돼요. 회원분들한테도 제가 다 그 추천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봐봐요. 막 수익 진짜 지금 막 우리는 막 300% 보면 회원분 중에 막 300%, 600% 수익 챙겨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신규 편입을 한다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지금 핫한 성장 섹터만 눈에 보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이런 걸 섞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얘네들이 부각받고 뭔가 이게 왔을 때 이제 포지션이 꼬이지 않아요. 이제 지금은 사기 굉장히 애매하잖아. 상승력이 무슨 뭐 300% 남아있다 그래 주가가 이만큼 튀어버리면 사기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영역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조정이 들어가고 뭐 한 5만원 밑으로 내려와주면 또 편입해볼 수 있겠지만 그 자리까지 내려와줄지 안 올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런 밑에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밑에 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고. 이상해. 이거 보면 한국금융지주 우선주의가 장기 추세를 보면 이 월봉 밑에 거를 보면 2011년 12년도 뭐 이런데 2016년도 뭐 이럴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많이 올라가는 것들만 봐야 되니까. 근데 많이 올라왔잖아요. 2008년도에 5,000원부터 지금 7만원이면 거의 한 14배 온 거예요. 10년에 14배 왔으면 됐지 뭐. 10년 뭐 12년 12년에 14배 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가가 얼마나 가야 돼? 근데 왜 이때는 아무 관심이 없냐고.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뭐 성장 섹터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안전마진이 있다 그래갖고 자 성장이 더디다 그래갖고 주가가 들어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해볼 이야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배인데 자 밸류를 이제 PER 기준으로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20배인데 여기서 업사이드가 5배가 나왔어요. 그래서 500% 가. 자 지금 PER이 예를 들어서 3배인데 자 이게 10배까지 올라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PER이 예를 들어 2배야. 근데 10배까지 올라가고 500% 가요. 이 수익률이 다르냐 이거예요. 얘는 자 성장이 이제 한 2배 3배 잡혔는데 자 성장폭이 크다 그래갖고 밸류를 30배 40배 받아. 어떤 게 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이제 이 후자가 훨씬 안정감 있는 거예요. 수익률의 기대치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성장률과 보면 성장률은 굉장히 작아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섹터는 성장률이 20% 나오는데 뭐 반도체 같은 거 20% 나와. 근데 금융 섹터는 성장률이 뭐 3% 5% 나와. 예를 들어서 자 3% 5% 나오는데 20% 나오는 거는 퍼가 20배고 자 3% 5% 나오는 건 퍼가 3배야. 예를 들어 퍼가 3배고 퍼가 3배야. 그러면 3% 5% 성장을 이걸 반영을 해놓고 이게 몇 분이에요? 자 20%에서 5%는 몇 배예요? 자 4분의 1이죠. 자 퍼 20배에서 4분의 1은 5배 돼야 되는 5배보다 더 싸. 그럼 이게 더 싼 거예요. 자 성장 섹터 성장주보다 요게 더 매력 있는 거라고요. 투자를 할 때는.
자, 이거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지.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제 변동성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카뱅이 상장하고 이 비대면이 확장이 되고 디지털 화폐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이제 뭐 밸류를 지금 예를 들어서 10배를 받아, 5배를 받아, 3배를 받아. 자, 3배를 받다가 30배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자리로 돈을 못 벌어도 주가는 10배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을 더 벌면서 이게 성장 섹터, 성장 밸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건 이제 20배, 30배 가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섹터가 금융 섹터다. 그러니까 지금 자산주, 자산 섹터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비대면이 입혀주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게 성장 섹터로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폭의 업사이드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금융 섹터라고 보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추적을 해나가면서 모아갈 섹터가 이쪽 섹터다. 주가가 많이 움직이기 전까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모아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수익 주는 종목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종목들은 수익을 챙겨가고 그러면서 계속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 보면 좋은 자산을 양껏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